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부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까지 연이어 개최하고 김정은 정권 2기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주요 인사의 세대 교체부터 자력갱생을 위한 내각 쇄신 그리고 김 위원장의 실질적인 국가수반 지휘 등 눈여겨볼 대목이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이어오던 침묵을 깨고 대미 메시지를 던져 주목됩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정세를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북한에서 굵직한 정치 행사들이 나흘간 연이어 열렸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평가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김정은 이른바 2기 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렇게 첫 번째는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제일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대미 메시지.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총평이 돼요. 일단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10일 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 여기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 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의 노선과 전략을 제시했는데 자력갱생하겠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또 그러나 현 정세이기 때문에 제재와 북미 협상 국면이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조직 인선과 개편이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했고요. 대미, 대남, 대내 정책을 조직 지도하는 핵심 기구인 정치국위원회 절반을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주요 국가 직책들도 이번에 전면 교체를 했고요. 자,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였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최선희 부상이 하노이 회담 직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핵실험과 또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할지 말지를 중대하게 우리 김 위원장이 고민하고 있다. 얼마 안 있어서 답을 내놓겠다. 네. 딱 그 시점이었어요. 4월 15일 이때쯤에 뭔가 답을 내놓겠거니 하고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주목했었어요. 근데 내놓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미국 정부에게는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해 볼 용의가 있다. 이게 도대체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라는 매우 중대 결단을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 얘기는 쏙 빠진 채 미국이 조금 더 양보하면 3차 북미회담 해보겠다. 대단히 이른바 용두사미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을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9일과 10일 연이어 열렸던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한 조치다, 이렇게 풀이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조선중앙방송에 전한 전원회의 소식을 보면 그 매체에서 이 한 방송 내용 가운데 자력갱생이 28차례, 자립경제가 8차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연설에서는 25차례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관지 조선신보라고 하는 이른바 예전에 조총련 기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설을 해놨냐면,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치가 장기성을 띨 것을 언급하고 자력갱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수세적인 방어가 아닌 완강한 공격전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적대 세력의 제재 돌풍을 참고 견디어내자는 것이 아니다. 정면으로 맞받아서 단호히 분쇄해버려야 된다는 최고 영도자의 구상이다. 좀 허세가 묻어나긴 합니다만 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상 최강이라고 불리는 유엔의 제재를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자립적 경제 토대, 그다음에 인민의 창조적 힘으로 무력화해버리자. 그리고 세계가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의 뚜렷한 경제 성장을 해내자. 이럴 정도로 매우 당찬 결심을 밝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자력갱생이라는 게 지난 70년 동안 북한 당국이 해온 기본 노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 정세에서 특별히 강조했다는 점은, 그들은 사실은 이건 수세적인 게 아니다 100번 1000번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런 제재를 견뎌내자라고 하는 호소라고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있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 중에 절반가량이 교체가 됐는데요. 이번에 교체되고 또 새로 발탁된 인물들로는 누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정치국 위원을 보면 새로 보선된 사람, 북한에서는 보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김재룡 자강도당 위원장, 이번에 내각 총리가 됐죠. 네. 그리고 리만건 정치국 후보위원, 그다음에 최휘 당 부위원장, 그리고 박태덕 당 부위원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 그리고 김수길 총정치국장, 그리고 태형철 김일성대 총장,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상임위원 4명,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 13명, 후보위원 1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정치국 위원 13명 중에 절반인 7명이 이번에 교체가 됐으니까 대폭적인 물갈이라고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김재룡, 그리고 군, 그다음에 교육, 보안 각 분야에서 이제 물갈이 인사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올라온 것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김덕훈, 리용남 내각 부총리예요. 경제를 맡는 부서가 이번에 후보인이 된 것도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당 핵심부의 경제와 군수 부문 관료들이 대거 발탁된 게 특히 눈에 띄는데요. 네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경제를 담당하는 리덕훈, 리용남 부총리 등 내각 인사 사실 14명이 정치국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후보위원으로 발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군수공업이 밀집된 지역인 자강도당 위원장 김재룡이 전격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핵과 미사일 등 군수공업을 주관하던 리만건이 정치국 위원회 역시 올랐고요. 이제 이걸 보면 역시 첫 번째는 경제 중심으로 국가를 끌어가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정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주목되는 것은 군수공업에 담당하던 자강도당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핵과 미사일을 담당했던 리만건이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총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정치위원이 됐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일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군수공업을 혹시 민수공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경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묘책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재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토박이 지방관료 출신이거든요. 네네. 이랬던 사람이 김정은 정권 2기의 경제수장으로 발탁됐다.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 아닙니까? 네, 사실 자강도는 이제 군수공업이 집결한 지역인데 지난 3년간 자강도당 위원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아마 경제 성과를 내놨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걸 인정받으면서 전격 총리에 발탁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김재룡 총리는 2010년에 평안북도 당위원회 비서, 지금은 이제 도당 부위원장에 해당되겠고요. 2015년도에는 자강도당 책임비서, 현재는 도당 위원장이 된 그런 인물인데요. 이번 제14기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총리가 전격된 것은 김정인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기대했던 대북 제재 해제가 이제 사실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노선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강도에서 군수 밀접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경제난을 타개한 강계 정신의 발원지기도 한 그곳에 젊은 상징적 인물을 그리고 성과도 있고 능력도 검증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어쨌든 자력갱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어떤 총노선을 내외에 시위하는 그런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각 지도부뿐만 아니라요.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지도부도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됐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기구 수장들을 모두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하면 사실 지난 20년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다 아마 그분 얼굴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근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젊은 최룡해로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뭐 아직 69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많이 젊죠. 김영남 위원장이 91세였거든요. 그리고 80세의 박봉주 총리 대신 60대로 추정이 되는 김재룡을 전격 앉히면서 역시 세대 교체를 단행을 했다는 점 역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교부서 관료들이 국무위원회에 대거 진출을 합니다.
재편된 국무위원회는 이제 위원장이 김정은이 있고요. 제1부위원장에 최룡해, 그다음에 부위원장에 박봉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재룡 신임 내각 총리까지 들어가 있고 북한의 주요 간부들이 다 포진이 돼 있는데 기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포함해서 12명, 이번에는 2명이 증가해가지고 14명을 구성했는데 여기에 5명이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외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있던 리수용, 김영철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등등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까지 올라서면서 북미 외교에서 국무위원회 역할이 이제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던 자강도당 위원장 김재룡이 전격 총리로 발탁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려 21년 만에 김영남의 자리를 최룡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걸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최룡해가 2인자 자리를 공식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적절한 분석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 다음 가는 공식 서열 2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인데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룡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무위원회의 서열로 보면 공식 서열 2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사실 공식 서열이 실질적인 권력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권력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실정을 장악 통제하는 것은 역시 당 조직 지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룡해가 당 조직 지도부를 더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떠나서 외국 사절 외에는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청사로 지금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실질적인 당 권력, 조직 지도부로서의 실질 권한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을 측근거리에서 보좌 하는 조용원 제1부부장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최근 북한 대미 외교의 핵심에 섰던 인물이 있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인데 이 사람이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또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위원 자리에 올랐는데요. 앞으로 최 부상의 위상이 좀 더 커지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을 선출을 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보위원 거치지 않고 바로 당 중앙위원회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무위원회 권력이 강화가 되는데 그 권력이 강화된 국무위원회 이번에 발탁이 된 겁니다. 반면에 과거 북한의 대미 외교의 주역이었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이번에 외교위원 명단에서조차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대미 협상에서 위상이라든가 역할은 아마 최선희 부상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요 근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도 사실 비핵화 협상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선희 부상의 약진을 보면서 앞으로 대미 협상에 있어서 김영철 부장은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2018년 초부터 이제 대외 그 대화 국면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대미 대화든 대남 대화든 사실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다 총괄했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지난 1년간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까지 주도해오던 이른바 김영철의 대남 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본다면 향후 방향은 첫 번째는 대남과 대미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총괄하고 있던 김영철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겠죠. 그래서 아마 대남 라인에 집중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대미 사업은 이제 원래 했던 외무성이 전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담이 되겠죠. 뭐 상대적으로 당연히 김영철 대남 라인은 약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 대표자라는 호칭이 새롭게 붙었습니다. 이전까지 등장했던 바가 없던 호칭이라 사실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조직 개편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대표하고 또 상징적으로도 대표하는 그런 국가 수반의 지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가 예전에는 사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형식적이긴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내용적으로 당연히 국무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국가를 대표하는 기구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날 노동신문이 김정은을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라고 이제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 개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 이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헌법 개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유일 지도 체계가 더 굳건히 자리 잡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뭐 2인자니 3인자니 할 것도 없이 김정은의 절대 권력 구조가 더 강화됐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형식적으로나마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역할까지 가져왔다. 국무위원장으로서 이렇다면 사실상 1인 권력 체계를 더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눈에 띄는 대목은 시정연설을 할 때 나는 이런 표현을 대단히 자주 사용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북한의 당과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정책 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할 때에는 우리는 또는 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했다는 것인데 기존의 공식적 표현들 대신 이번에 나는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사실상 내용적으로 절대 권력을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회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보인 태도는 곤란하다는 경고를 미국에게 내놨다는 건데요. 지금 북한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시정연설의 내용은 보면 이런 내용이 눈에 띄어요.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 회담의 조건을 말한 것이죠. 네. 미국이 새로운 내용을 내놔라. 두 번째,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서도 해볼 용의는 있다. 그러니까 3차 북미 회담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런 거고.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다. 기한을 이제 제한을 해줬습니다. 글자 그대로 입장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올해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와라. 그러면 3차 북미 회담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선신보에 보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설을 해놓고 있냐면 최대로 압박하면 조선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오판에서 출발한 이른바 미국식 계산법이 철회가 되고 그러니까 압박 중심의 미국식 계산법이 철회가 되고 미국이 조선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만 순회회담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그러니까 역시 대체적인 분석과 내용은 역시 일치합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꿔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으로 미국이 과연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에 맞는 어떤 논리라든가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또렷한 논리나 명분은 제시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었잖아요. 혹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 중단을 해제해버리면 다시 또 실험을 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새로운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런 실질적 조치나 또는 미국이 굉장히 수세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될 만큼 어떤 또렷한 명분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요,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당사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런 대목이 눈에 띄네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미국 쪽이 아니라 우리 편에 서라. 그래서 이른바 합동 군사훈련이라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지 않고는 북남 관계도 진전되지 않으니 남한 정부는 우리 입장에 동조해서 미국을 설득하거나 미국의 입장을 바꿔라. 이런 뜻이겠죠. 네, 결국 북한이 미국에게 다시 공을 넘긴 셈인데요. 향후 비핵화 국면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공을 좀 어설프게 넘긴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뭐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협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바꿀 만한 또렷한 어떤 언사는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은 우리는 안 변할 테니까 미국 니네가 협상 전략 새로운 걸 가지고 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있고 대북 제재의 영향이 지금 이제 2년, 3년째 돼가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과연 북한이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분위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역사상 최초의 서울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분위기로 또 한 번 어떤 새로운 뭔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아무쪼록 경색된 비핵화 국면을 풀어갈 새로운 실마리가 보일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2기의 출범과 향배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